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보다 지난 주말 사이 일어났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이후에 증시가 열리지 않아서 시장의 흐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중간에서 나타났던 어떤 변화들이 좀 감지가 됐습니다. 그 영향들 한번 체크해봤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사한 것 같지만 어찌됐든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좀 발생한 점에 있어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 좀 담아서 증시 상황들 정리해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변화가 좀 감지가 됐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다우지수가 상승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그러니까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기억하시면 그때 당시에 CPI가 발표되고 금리가 급락했는데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빅테크가 일제히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상승했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1에서 2%대 가장 목요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거든요.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숫자가 좀 인상적이죠. 4만 포인트 돌파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의 랠리를 이끌었던 다우지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웰스파고의 급락이 좀 눈에 띕니다. 웰스파고가 이제 금융주 2분기 실적 시즌을 알리는 스타트를 좀 끊어줬는데요. 조금은 아쉽지만 웰스파고와 함께 JP모건, 시티그룹 이렇게 3대 대형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 여전히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뉴욕 증시 마감 흐름들 체크 포인트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는 사실 어렸을 때 서프라이즈에서만 봤던 그런 내용인데 미국의 전 대통령이 어떤 저격수에게 피습을 당했다라는 뉴스를 처음 접하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행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무사한 모습을 자랑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살짝 이렇게 고개를 트는 과정에서 빗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총알이 귀를 스치면서 빗나갔다고 하던데 그 뒤에 계셨던 청중분들, 민간인분들이 조금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사진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피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손을 들으면서 미국은 강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이게 아마 역사에 남게 될 그런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결과가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7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17%로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들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말고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부통령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한 자리에서 2번이나 이름을 실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건강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 건강은 나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트럼프 전 대통령 완전히 좀 비견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주말 사이에 간격이 이만큼 벌어지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FBI 그 뉴스 플로우를 몇 개 가져와 봤어요. 하나씩 읽어드리면 일단 FBI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확실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세시네이션 어템트, 그러니까 암살 기도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 얘기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음모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FBI에서 완전히 일축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경제인을 한 명 꼽자면 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는 지지한다, endorse,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강인함이 매력적이어서인지 아니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받아들이면서 약간은 조금 저자세를 취하는 건지 일론 머스크 CEO뿐만 아니라 억만장자로 알려진 빌 에크먼 CEO도 역시나 endorse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도 좀 이상적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중지시켰는데 그걸 다시 풀어줬습니다. 이 모든 뉴스 플로우를 봤을 때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조금은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뭐 물론 아직 시간은 4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판세를 보아했을 때 많이 좀 한쪽으로 기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다음 체크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이슈를 좀 제쳐놓고 시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흐름 중에 중요한 경제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건 PPI입니다. PPI가 좀 들쭉날쭉하죠. 생산자 물가지수. 일단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재료였는데 근원 PPI라고 하죠. 그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PPI는 둔화 추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옆에 있는 건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수인데요. 소비심리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결국 물가 떨어지고 소비심리 떨어진다. 미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한 번 더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 넘고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반등한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글과 아마존, 특히 메타는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했습니다. 결국엔 M7이 목요일에 급락하고 나서 금요일장에서 조금 하락분을 많이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 M7 일제히 반등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지만 M7은 약간은 조금 뒷맛이 아쉽게 끝이 났다. 뭔가 CPI와 PPI 이런 물가지표들이 확실히 좀 시장에 뭔가 다른 변곡점을 만든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헷갈릴 때 구루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구루들의 말입니다. 자, 일단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입니다. JP모건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인터레스트 레이츠, 그러니까 금리,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금 시장이 너무 얕잡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전히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군비 증강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견 맞는 말이지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와튼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거죠. 준 CPI 데이터, 6월의 CPI 데이터가 게임 체인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연준은 7월이 아니라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두 사람 다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시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경쟁,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상 운임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은 더 중장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레미 시겔 교수가 얘기하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계속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제레미 시겔 교수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 특징주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특징주는 아니고 이게 지수죠. 지난주에 급등했던 스몰캡 지수,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6% 급등했어요. 한 주 만에 6%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전혀 오르지 못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중소형주들이 지난주 CPI 발표를 딱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어떤 변곡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 고금리 압박에 눌려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건 금리 인하 정말 머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러셀 2000뿐만 아니라 두 가지 ETF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에가 이제 홈빌더 ETF, 그러니까 집 짓는 ETF, 건설 관련 종목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솔라 ETF, 태양광 ETF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TAN이라는 티커를 쓰는 태양광 ETF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3일 CPI 발표를 기점으로 급등이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이미 다이머 CEO는 제레미 시겔 교수의 어떤 손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들어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UBS에서 얘기하기를 M7 대형주 중심으로 쏠렸다가 중소형주로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 나올 때는 한 4주 정도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UBS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인 흐름들 5번 중에 한 4번 정도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종목들은 중소형주 금리 인하 수혜주들은 한 8월 중순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잘 보고 있었던 M7 빅테크 종목들은 이쪽에 수급을 좀 뺏기면서 이전 같지만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아마도 실적 시즌을 잘 견뎌내는 게 M7에게는 첫 번째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요. 금융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선이 3개 있잖아요. 요 3개가 다 아래쪽으로 꺾여버렸죠. 이게 지난 금요일에 나타났던 흐름입니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다들 숫자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순이자 이익이 조금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 파란 선입니다. 뉴욕 멜론은행이라는 중소형 이 상대적으로 세계 은행에 비해서는 작은 그런 은행인데 이 은행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중소형주로의 어떤 전환 흐름 이런 것들이 금융주에서도 사실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변곡점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사실 중소형 은행은 경기가 둔화가 되면 힘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소형주가 급등하는 현상, 아무래도 경기 둔화는 뭐 천천히 보고 금리 인하부터 보자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특징주는요. 전기차 관련주 루시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원한 장대 양봉이 나와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는데요. 25% 급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루시드에 투자한 사우디 국부펀드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랑 우리 사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믿음직하다, 뒷배가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 루시드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잘 씻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전기차 관련주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발언을 생각하면 이 피격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과연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금리 인하는 기대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아마 오늘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보면 앞으로 미국의 전기차주들의 흐름도 중소형 전기차주들의 흐름도 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국내 증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주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함께 하시죠. 네, 지난주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12일 한때 1,370원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CPI 영향이 되돌아오면서 낙폭을 줄이고 최종 1,37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 전주에 1,380원대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모습인데요. 원화의 강세를 막았던 엔화 약세도 상당 부분 돌아왔고요.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의장의 대담이 예정되어 있어 지난주 나온 6월 CPI 지수와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앞으로 무거운 흐름 이어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요. 주말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식 전해지면서 앞으로 외환 시장에서 돌발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4.187%로 하락했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이겠죠.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률 둔화에 따른 이 매크로 상황 감안한다면요. 수익률은 당분간 4% 초반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원유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WTI 원유 가격 81달러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되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EU 공급망 붕괴, 중국과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 그리고 오펙의 지속적인 감산 조치를 감안한다면 이 배럴당 80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소폭 하락한 모습이지만요. 2,400달러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금 사재기가 이어지면서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3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은 2% 넘게 하락했고 구리는 1.6%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금속 선물들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